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시간 내로 빨리 한번 북학에 대한 어떤 걸 하는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이 북학의 어떤 그 명칭 자체가 어떻게 그 동양 삼국에서 쓰여져 왔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중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이 북학이라는 사실상의 그 명칭이 정확하게 생긴 게 청나라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원래 물론 북학이라는 어떤 그 학교 명칭으로 사용됐던 것이 중국의 어떤 그 뭡니까, 이 주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례도 나오고 또 수서에도 이렇게 실렸는데, 이때는 그 학교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학교 명칭으로 그거 되고, 원래 중국도 학교 명칭으로는 이 태학이 정식으로 딱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동중서, 그러니까 한무제 때 동중서가 태학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그 원시 유교 경전을 주로 해서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태학이 이제 요게 변해 가지고 요걸로 많이 중국에서 거듭니다. 국자감. 이 국자감이라는 명칭이 수나라 이후에서 청나라 말기까지 꾸준히 국자감이라는 어떤 이 학교 명칭이 쭉 사용이 되고, 이 청나라 말기 때의 학교 명칭하고는 다른 그런 국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그 가치 개념으로서의 국학이 청나라 말기 때 이제 그 등장을 하는 거죠. 청나라 말기 때 이 국학이라는, 이때는 어떤 그 가치 개념으로서 국학 그러면은 이거 어떤 중국의 전통적인 학술을 토대로 한 어떤 학문 뭐 이런 걸 학교라는 어떤 이 그 명칭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일본이 가치 개념으로서의 국학이 가장 먼저 생겨난 게 일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그 이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이렇게 이 중국의 태학이나 이런 국자감이나 이런 것처럼 옛날부터 어떤 학교가 그렇게 뚜렷하게 존재했던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오히려 이제 그 막부 시대에 막부에서 어떤 그 요런 그 조그맣게 이제 했던 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일본이 사실상 이 가치 개념으로서의 이 국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언제냐 하게 되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강호, 에도 시대 에도 막부에 들어서서, 이 에도는 아무래도 이 군사 막부 시대니까 자기네 어떤 그 군사 막부의 질서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론으로서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했던 게 주자학입니다. 그 유학 가운데 주자학. 이 주자학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해서 자기네의 어떤 그 지배 질서, 어떤 그 신하와 그 군신과의 관계, 또 뭐냐 하게 되면 상화하의 어떤 그 이런 지배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에도 시대에 이 뭡니까, 그런 그 주자학적 유교의 반발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상 일본 국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학은 17세기에 이미 나오는 거죠. 17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가치 개념으로서의 국학은 이건 20세기 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청나라 말기니까 20세기 초에 나타났다면, 이 일본은 이 가치 개념으로서의 국학, 일본의 어떤 고유한 정신을 토대로 한 그런 학문 연구 풍토가 17세기에 이미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중국 국학 양재초나 황치에 황절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의 근대 국학이 일본의 영향으로 들어왔다라고 자기네도 써놔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국학의 명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의 국학 이거는 역시 이 국학이라는 명칭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 국학이 나오죠. 삼국사기에도 이 국학, 이건 뭐냐면 신라의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국학. 그러니까 신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국학. 물론 여기에서 그 가르쳤던 학문도 유교 학문이죠. 유교 경전을 토대로 해서 쭉 가르쳤고, 또 뭐냐면은 요 국학을 계승해서 나타나는 것이 고려시대 때에 아시는 것처럼 그 태학. 고려 초기에는 이제 그 태학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려 초에 태학으로 됐다가 이것이 이제 성종 때에 우리가 뭐 국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국자감. 이것도 그 중국 그걸 그대로 어떤 거 따라온 것 같아요. 국자감. 이 국자감은 고려 성종 때 고려 유학의 틀을 갖다 마련하는 어떤 그 성종 때 국자감. 요것이 이제 성균감으로 이렇게 바뀌죠. 성균감으로 바뀌는데, 성균감. 이게 이제 총렬왕 때 성균감으로 바뀌고, 요것이 성균관이라는 이게 뭐냐면 고려 공민왕 때 바뀌는 겁니다.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는 거 바뀌어서 이게 조선조 때도 계속 이어져서 이게 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고, 요건 이제 그 한말 때 이제 없어졌다가 지금은 뭐 성균관이라는 어떤 그거로서 향교의 어떤 중심 그걸로 남아있는데, 근데 우리 그 조선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이나 혹은 승정원을기 또는 일성록 또는 개인 문집에 보면은 이런 성균관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도 뭐가 많이 나오냐? 이 국학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뭐 100몇십 회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그 발견되는 국학이라는 것은 가치 개념으로서의 국학이 아니라 기실 이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 성균관을 다른 이름으로 국학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제주를 갖다 국학제주, 국학전주, 성균관 전주죠. 이런 걸로 많이 불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학이라는 어떤 가치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이때 들어서서 이제 국학이라는 게 가치 개념으로서 자리가 잡히고, 이제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그 인용문은 그 양기백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양기백은 그 인용곡도 이제 나옵니다만, 양기백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 담당으로 45년간을 갖다가 공직했던 그런 그 재미 동포예요. 이분이 그 오랜 세월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우리 것에 대한 갈구를 통해서 국학이라는 걸 알았다. 이 양반은 코리안 로제하고 코리안 스터디지를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고 국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자기가 비로소 이제 그 외국 가가지고 오랜 긴 세월 동안 이제 알았다라는 건데, 연세가 많습니다. 1년이 훨씬 넘고 그런데,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은 조사를 생략할 건 생략을 해버렸어요. 조사를 생략해서도 말을 통하면은 조사를 안 씁니다. 이 사람은 조사를 안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소리 나는 대로 자음동하면 자음동화 그대로 나는 대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꼴한다. 난 우리 걸림돌 이겨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더욱대로 이 문제로 우리 식자들과 말 나눠보면 거의 다 나와 달리 생각한다.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 뒤 떨어져 변두리 지원문화로, 그리고 이젠 동양 검둥이로 낙인 찍고 남 눈밖에 난 걸로 아는데, 이 다 내 몸에 난 부스럼인데 나처럼 이런 느낌 없는 듯 남의 일로 안 한다.
나와 다른 이런 사실 몸으로 느끼면서 애써이 걸림돌 내 식대로 가려 풀이해 봤다. 그 속셈엔 이 걸림돌 옳고 그름 차원 떠나 바람직한 우리 국가와 문화와 국학 갖추고자 해서다. 나 아니라도 언젠간 우리 걸림돌 누가 됐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닐까요? 내가 말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의 갈등 지울 길 없다.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 선인이란 그 출판사에서 그런 어떤 그 국가와 문화와 국학이란 뭘까요? 라는 어떤 책을 갖다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학과 한국학은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국학에 대한 이 생소함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나온 것처럼 첫째, 우리가 그 오랜 세월 중화주의적인 학문관 속에서 우리를 우리로 보는 거에 사실상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제 식민지 학문으로 인한 패배주의적 가치관이 우리를 우리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유로는 해방이 된 후에도 모든 게 서구 중심의 학문이론, 특히 미국 중심의 학문이론이 밀려오면서 우리 거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전 근대적인 가치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할 가치로 그렇게 몰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라는 거는 주장하면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거, 또 뭐냐 하게 되면 낙후된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국학이라는 어떤 가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호흡될 수 있는 그런 게 근본적으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속에서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대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국학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씁니다. 특히 뭐냐면 인문학에서도 국학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다 뭐냐면 한국학입니다. 이거는 거의 밑줄을 쳐놨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논리냐, 한국학이 학문적이요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학은 비학문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이런 정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국학이 비학문적이고 폐쇄적이고 한국학이야말로 학문적 개방적이라는 이 논리 자체가 비학문적이고 감정적인 논리라는 걸 먼저 전제해 두고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국학과 한국학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양지백 선생님, 국학과 한국학은 그 본질,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내셔 아주 그 에센스보다 더 강하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나라는 가치관적 자각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게 국학이고, 나라는 가치관적 자각 없이 너 또는 그라고 지칭하는 것이 한국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나를 나라 못하고 나를 갖다가 사실상 남처럼 얘기하는 게 한국학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중국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국 학자들은 뭐냐? 그 마지막 지적인 거. 중국 학자들의 분명한 지적처럼 나라 사람, 자기네 어떤 중국인들이 자기 학문을 일컬을 때는 국학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국의 학술을 칭할 때 한학 혹은 중국학이라 한다는 요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국학과 한국학의 차이가 분명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연구소, 국학연구소도 코리아노 로지를 쓰죠. 코리아노 로지를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학 혹은 한국학을 영어로 옮김에 있어서 코리아노 로지를 쓰는 연구소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코리아노 로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코리아노 로지 뒤에 나오는 어떤 에집토로지라는 그 토콜로지 혹은 인도로지, 시노로지, 저페노로지나 아메리카도 200 몇십 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아메리카노로지라고 이렇게 자기네가 만들고, 이 로지라는 용어가 뭐냐 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논리. 이거 어떻게 본다면은 그 앞에 합성되는 말이 그 어떤 그 뭡니까 우리로 본다면 어떤 명사가 딱 존재하면은 그 명사의 고유성을 갖다 나타낼 때 로지를 많이 붙인다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리아노 로지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한국의 고유성을 가진 어떤 그 학문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때문에 우리가 이 코리아노 로지라는 것도 결코 국수적이고 폐쇄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낼 때 코리아노 로지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를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화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학이 먼저 이렇게 생겨나요. 조선학. 그런데 조선학이 상당히 이중성을 가진 어떤 그 조선학적인 거죠. 이중성. 이건 뭐냐면 조선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제관학입니다. 일제관학. 일제관학에 의해서 주도된 조선학. 뭐 조선 총독부나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총구학회, 또 조선 역사 연구회, 뭐 이런 데서 이 조선학을 갖다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하게 되면은 안지용이나 저민 경인보에서 일어난 어떤 이 민족 사학 입장에서도 조선학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 일제 관학에 의해서 쓰여진 조선학이나 민족 사학 계열에 의해서 쓰여진 조선학 모두가 사실상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선학이라는 일제 관학이 조선학이라고 쓴 거는 사실상 일본학이 국학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제3자적인 조선학이라고 당연하게. 그 논리는 뒤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사학 입장에서는 뭐냐게 되면 이미 나라를 빼앗겨버린 입장에서 국학이라는 명칭을 못 쓴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거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어떤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국어를 가르쳤는데 이거 그 국어는 일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어라는 건 일본어, 국사라는 건 일본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게 되면 조선어, 또 조선사 이렇게 나그네 학문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쓰였다가 이제 조선학이라는 게 쓰이고 또 국학이라는 게 쓰이고 이 국학이라는 게 이제 훗날 민족적인 자각에 의해서의 민족사학자들에 의해서 국학이라는 게 막 쓰이죠. 특히 여기에서 뒤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채호는 국학의 의미를 이미 정확하게 씁니다. 신채호는. 그리고 이것이 해방 후에는 오히려 이런 걸 안 쓰고 1960년대부터는 뭘 쓰냐? 한국학을 써요. 한국학이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고 그냥 누구 하나 뭐 책임 안 지고 그냥 쉽게 그냥 우리 그 사회 풍토, 사회 구조 풍토가 그렇게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 1960년대부터 한국학 지금까지 그냥 뭐 아무런 그 부담 없이 그냥 너나 나나 쓰는 겁니다. 지금 역사학계나 사회학계에서는 국학을 쓰면은 완전 국수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학자들이 국학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절대 논문을 안 써요. 우리 한국사를 한 그 국사학자들도 말이죠. 네.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근데 요건 두 번째 단락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같은 시기에 일본이나 중국이 일본학이나 중국학이 아닌 국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 즉 화혼양제나 중체소용의 근간을 세우고자 한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서세동점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동양 삼국은 동일하게 들고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거 중국은 중체소용을 들고 나오고 소용 들고 나오고 그리고 일본은 화혼양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화혼양제. 우리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거창하게 동도서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동도서기. 근데 이걸 보면은 아주 같은 어떤 그거로서 상당히 이 중체소용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것을 갖다가 구심, 몸뚱아리로 해서 서양적인 거는 쓰임, 서양은 물질적인 걸 쓰임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냐면 화혼양제라는 것은 화혼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 대화혼하고 일본 고유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고유 정신, 즉 에도 시대 때 그 막부의 어떤 그 에도 막부 지배자들이 중국의 유교, 주자학을 통해서 통치 논리를 잡으려 할 때 그걸 갖다가 반발하면서 일본 고유 정신을 갖다 만들려고자 하는 국학, 이게 화혼 아닙니까? 그 화혼을 갖다가 몸뚱아리로 하고 서양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쓰임으로 재료로 끌고 나옵니다.
우린 동도라는 걸 내서 동도부터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동양의 어떤 정신을 갖다고 하고 서양의 것은 어떤 쓰임 근데 여기에 동도가 뭐냐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중화예요. 소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동도를 내세웠지만 이 동도가 소중화 아니겠습니까? 소중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에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정신에 대해서 많은 17세기 이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1916년에 청나라를 세웠을 때 그런 고민을 했었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나타났을지 모를 텐데 우리는 그때 기회를 놓치고 소중화가 더욱 강화되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끌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화 의식이 우리의 동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세가 우리를 갖다 침략해 올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서 드러났던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림들이 상당히 그거했던 뭡니까 이 최익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서 이제 그랬던 척사위정이라는 게 있죠. 척사위정 척사 이 삭된 것을 갖다가 없애고 올바른 걸 지킨다. 척사위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척사위정 운동. 우리가 이 척사위정 운동을 갖다가 왜 삿대를 샀자 척사위정을 왜 민족주의 운동으로 보질 않냐. 이 최창규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최익현이 한 척사위정을 갖다 민족주의 운동처럼 책에 실었다가 굉장한 공박을 최익현이 받는데 이 척사위정 할 때 이 사악한 게 이제 서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 넓게 본다면 뭐냐면 당시 조선의 지배 논리인 소중한 논리의 바탕인 주작에 벗어나는 걸 모든 걸 사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을 지킨다라는 이 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소중한 주자학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민족주의로서 그걸 못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애국 이 계몽운동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거 한 것 같지만 애국 계몽운동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애국 계몽운동에 가장 큰 건 뭐냐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서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끌고 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민족주의 운동 노선하고는 좀 다르죠. 즉 뭐냐면은 민족주의의 본질인 반외세 또 반봉건 이 반봉건 할 때 이 반외세의 본질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애국계몽운동이 오히려 이 외세를 끌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되니까 이것도 민족주의 운동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동학운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학. 이 동학은 그나마 반외세, 반봉건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동학이 구한말 때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속성이 좀 갖춰져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반외세, 반봉건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 근대성의 어떤 그런 몸부림이 이 동학이 있었다면 완전히 민족주의적인 걸로 살아날 텐데 이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그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간다면 시민계급과 민중계층이 합쳐졌다면은 이 동학이 상당히 살아났을 텐데 이거는 민중은 그겠지만 어떤 뭡니까 당시 교양 시민계층을 끌어들이지는 못한 걸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요소 우리가 서세 외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대응 논리로서 나타났던 이 세 가지 모두가 민족주의로서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결격이 있고 한 가지도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냐면 일본은 사원 양제를 통해서 자기네의 국학이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내세우고 이 중국도 중체 소용을 가지고서 자기네의 국학을 정확하게 내세우는데 우리가 내세운 동도석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중국의 주작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보자는 건 상당한 대비가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런 그 애매한 조선학을 주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신채호는 단군 시대로부터 흘러온 정신을 국학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기 예문을 보면 부여, 마한 등 10여 국의 이름을 그 연역을 찾으면 다 단군 때부터 있던 칭호라. 후세에 국학이 끊어져. 그 어떤 정신이 끊어진 걸 국학이 끊어진 걸로 단재 신채호는 봤어요. 근원을 찾지 않고 다만 그 자취를 따라 그 이름은 이때에 나고 저 이름은 저때에 났다고 해왔다 라는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는 신채호는 국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단군으로부터 이렇게 찾아내고, 이 사담체 소설 꿈 하늘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 유학과 불학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국학하고 구별을 합니다. 또 보면은 국학에는 비록 도움이 없지만 일방의 교문에 통달하여 조선의 빛을 보탠 불학의, 그러니까 불교의 원효, 의상, 또 유학, 유교의 회제는 이원적 아닙니까? 그죠? 회제 이원적, 그리고 퇴계. 이걸 보면은 뭡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국학이라는 거를, 어떤 불교, 유교 들어오기 이전에 고유한 후였던 단군 시대로부터 이거 살아있는 정신. 이 사람이 뭐 랑가 정신이니 뭐 이런 거라고 되겠죠. 그걸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뭐냐면 우리 국학을 서양의 어떤 그 들어오는 서학과도 분명히 대비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옛것을 지키려는 이는 한문이 있음을 알아도 국문이 있으면 알지 못하고 새것을 찾는 이는 양학이 있으면 알아도 국학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학에 대비하는 게 국학이라는 걸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고유한 것 외에 불학과 유학하고도 구별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 국학이라는 게 단군 때부터 근거를 두고 내려온 거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본다면은 코리안 스터디라는 어떤 이런 것이 보편적이고 학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런 얘기 자체가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그 주체성을 잃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도 코리안 오로지라는 걸 안 쓰고 그냥 코리안 스터디지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늘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를 한번 좀 더 우리가 들어보면, 자, 주권을 빼앗겼던 시기 우리의 국어와 국사가 조선어와 조선사로 전락한 아픔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라 못하고 글하고 칭하게 된 역사적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길동 전 보더라도 홍길동이가 첩의 종의 자식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걸 한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조선교육령 제2조는 교육은 교육에 관한 지거에 기초한 총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했다. 이게 쭉 나와요. 이 조선교육령은 일제 식민지 교육을 제도하고 그 방침을 천명한 것인데, 그 조선교육령의 어떤 그 5번째 뭐가 있냐면 거기 국어, 일본어에 이게 국어 보급을 도모한다라고 딱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1905년에 여러분 이 을사늑약을 맺지 않습니까? 을사늑약을 맺은 후부터 이 일본어의 어떤 교육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한일 병탄이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어를 축소시키고 일본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게 국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국어로 하고 이 조선어는 그냥 조선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국사에도 그대로 나와요. 우리 국사의 몰락도 마찬가지예요. 일제는 1927년 들어 그들의 일본사를 우리의 국사로 자리매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사 역시 조선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학문이 나그네 학문으로 밀려나는 순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이원순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이 국사학자입니다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는데, 이 이원순이라는 원로사학자가 뭐라고 효고를 하냐면, 역사학도로 자기가 왜 나는 역사학자가 되겠다라는 소회를 왜 품게 됐냐. 소학교 4학년 때 일본어와 일본사를 국어 국사라는 교과서로 공부했던 역사적 슬픔을 자기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한번 국사학자, 역사학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국학과 한국학의 차이 역시 분명해집니다. 국학은 주관적,
국수적 명칭이요. 한국학은 객관적, 개방적이라는 명명. 이런 논리 자체가 해괴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국어국사가 조선어, 조선사로 되는 것이 객관적, 개방적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정체성의 해체와 자의 망실이 불러온 결과임을 직시해야 되겠다. 국학을 구태의 한국학이라는 명명하려는 대면에는 자기 신원, 즉 정체성을 망각한 떠돌이 나그네의 심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식민지 어떤 잔재라는 등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데서 지금 학문도 그 용어 자체도 지금 우리가 헤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학 개념화의 필요성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국학을 외면하는 현상은 우리가 우리로서의 논리를 주장하고 내세우지 못한 결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나를 갖다 주장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갖다 옹호해서 주장을 해주겠습니까? 그건 뭐 개인 관계도 그렇고 집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대접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건 뭐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 고달락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서 한국학과가 철저하게 뒤로 밀리고 약한 것도 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학을 보급을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09년 기록을 보니까 2009년 그 미국 그 텍사스였던 그 조립대학의 어떤 한국학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국이 만약에 이론을 쓴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 일본은 98원을 써요. 그리고 중국이 46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나름대로 일본하고 한국이 텍사스라는 어떤 텍사스 대학이라는 그 속에서 일본 학을 위해서 98원을 쓰면 한국은 1원을 씁니다. 2009년 기준. 그리고 중국은 46원을 써요. 어떤 비용적으로도 사실상 견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거죠. 문제는 또 뭐냐? 이 1원을 쓰는 것도 다 뭐냐? 여기 한국학 연구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그 문제를 갖다가 희석시키는 연구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한국학 연구에서 대개 미국에서 나오는 한국학 연구의 결과물이 다 뭐냐면은 한국이 너무나 폐쇄적이다. 한국이 너무나 민족주의 이거에 갇혀있다. 그걸 갖다 과감하게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거기서 나오는 한국학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 연구 결과물. 그래서 우린 못 받아도 그러기 때문에 이 국학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 개념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거기 두 번째 단락 그 밑줄 친 걸 보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정의를 갖다가 이 고명하신 학자들이 내리시냐면 기존의 연구와 같이 국학의 정의를 우리 전통적인 문화 양상과 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체의 사상 체계 이렇게 아주 도범뭉술하게 황원구 교수는 내리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학문의 지역적 대상을 한국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에 속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이게 이만희열 교수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학술, 이렇게 이게 배경서, 연세대 배경서 교수가 내리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개념화시킨다면 이게 얼마나 두루뭉술합니까? 그러면 정체성이나 차별성, 연속성 이런 것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에서 국학을 더 정확하게 개념화시키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민족, 사상,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국문학, 국사 등이 이에 딸림이라고 말하는 개념정이나 요 개념정이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동아 세국어 사전에 이기문이 감수한 거. 또 하나는 이제 거기 그 보시면은
한국에 대한 지식 정보를 생산, 아니 그게 아니죠. 그 뒤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언어, 풍속, 신앙, 제도, 예술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 요런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규정보다도 훨씬 애매하고 후퇴한 그런 개념을 갖다 학자들은 내리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도 이렇게 내려야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학문 풍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학이라는 말을 못 쓰고 한국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똑같은 가치의 연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아는 바와 같이 일찍이 동서양 많은 학자들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변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1898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그 한국의 문화는 뭐냐? 중국 문화의 패러디다라고 아주 단정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문화의 어떤 모방 그 자체가 한국 문화. 그리고 60년이 지난 뒤 라이샤오 페어뱅크가 공저한 책에서도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종속으로 아주 딱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1990년대 우리가 많이 일으켰던 문명 충돌, 거기 시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은 문명 충돌에서 한국 문화는 아예 빼놓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지나가면서 한국 문화가 완전히 점점 왜소화되고 축소되고 변질되고 없어져 버린 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국학의 어떤 그 위상 정립이 더더욱 필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국학의 의미 규정을 새롭게 개념화시킴으로써 국학 연구의 기본적인 걸음을 갖다가 우리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국학 개념은 어떠냐라는 걸 우리가, 왜냐하면 국학하게 되면 동북아 삼국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의 국학은 전래의 기기류나, 기기라는 게 뭡니까? 기기문학, 기기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기사, 앞에 기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고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고사기, 또 뒤에 기고고는 일본 서기. 일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또는 일본의 만엽집 등에 나오는 고전 연구를 통해서 일본 고유의 사상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가 일본은 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국학의 이 뿌리가 사실 이 기기, 고사기와 일본 서기하고 이 만여수, 만엽집이에요. 이 세 개가 이제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사서경을 비롯한 유교 고전과 불경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을 철저하게 비판하죠.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 사상 등의 정신세계를 일본 고전과 고대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일본 국학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학 연구의 시도에는 중국의 정신을 말끔히 씻어내 일본 정신을 경고히 한다라는 기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이 구호가 뭐냐? 청제한의 견고화혼이에요. 한이라는 건 여긴 중국 정신 아니겠습니까? 청제, 말끔히 없애버린다. 말끔히 청소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정신을 말끔히 청소하고 일본 정신을 굳건히 세우는 게 일본 국학의 정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 국학의 배경에도 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 국학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에도의 지배 논리가 유교 주자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주자학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일본 정신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고학파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만 뒤에 오면서 그것이 극복되면서 일본 고유의 국학을 만들어내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일본의 국학은 그 명칭이 화학, 외학, 황외학, 고학, 황조학, 황국학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학을 신도학으로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은 국학이고 신도요, 신도가 국학이다. 일본 고유의 어떤 그 신앙이 일본의 국학이고, 그 국학이 바로 일본의 정신이라는 걸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학이 일본의 신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신도는 원래 일본의 원시 종교로서 한자를 차용해서 신도라고 이름 붙인 건데, 일본의 신도의 본질을 보면 뭐냐?
외래 종교인 불교와 유교가 들어온 이후 줄곧 그 신도는 어떻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용적. 그 불교나 유교에 붙어가지고 사실상 조연 노릇으로 쭉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연 노릇하던 그 일본 고유 신도를 갖다가 다시 주연으로 내세우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일본의 국학운동이에요. 거의 정점이 바로 뭐냐, 그게 메이지 유신 아니겠습니까? 일부 신도는 외래 종교인 그런 게 어떤 부용적으로 쭉, 그러나 이래 에도 시대와 불교와 유교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신도의 발전이 일본 국학 탄생에 중요한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국학의 인물사적 주요 흐름은 그 게이추라는 인물은 일본 국학의 비조, 비조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4대 국학가 그러면 거기 나오는 가다나 와즈마 마루나 그리고 가모노 마부치 모토리 노리나가 히라타 아트차나, 이게 일본의 4대 국학자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들. 특히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달라 일 노리나가 이 모토리 노리나가의 고도학을 계승한 이 아츠탄에 와서 신비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국학으로 나타나는 배경도 사실 이것과 무관치 않죠. 왜 이것과 무관치 않다는 건 그 국학의 가장 최고선에 신도의 최고선인 일본 천황을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이지 유신 때는 더욱더 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츠탄에 와서 일본의 신도가 종교로서 자림하게 된 것도 우연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국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도에 대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국학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사유 속에 흠튼 일본의 문화 연구라는 점과 그 중심에 신도가 굳게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학을 얘기함에 있어서 유학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듯이 일본 국학 그러면 일본의 신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 근대 국학의 등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일본이 가치 개념으로서의 국학이 17세기에 등장을 하니까, 예. 거기 나오는 물론 주례나 주례의 충관이나 충관, 그리고 수소의 백관지 등에서 국학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만, 이때는 그냥 학교 이름으로서의 국학이라는 거예요. 학교 이름으로서의 국학. 그런데 중국의 국학은 중학, 국수, 국보, 국보학, 고학, 구학을 그만큼 다양하게 지칭이 되는데, 중학이란 말은 청나라와 알기 장주통이 장지동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청나라 때 최동하고 더불어서 아주 상당히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중체소용의 어떤 그 뭡니까? 요 뿌리가 되는 이런 표현을 쓰죠. 중학위체 서학위용이라는 얘기를 이 장주통이 하는 거예요. 중체소용의 어떤 그게, 그러면 중학위체, 중학을 갖다 몸으로 삼고 서학을 갖다 쓰임으로 삼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구호에서 유리한 거죠. 서학에 대항하는 중국학들로도 중학을 말한다. 또 국수라는 말은 그 허지산, 휴지산이 국수와 국학이란 책제목으로서 사용을 되고, 쭉 거기에 이제 국고라는 명칭도 장병린이라고 해서 장병린이 국고논용이라는 책에서 이 국고라는, 여기서 국고라는 건 뭐냐? 중국 구학이나 중국의 옛 학문이나 중국의 장고라는 건 뭐냐? 예로부터 구도조 계속 전해져온 전례를 뜻하는 게 장고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라는 건 중국 예로부터 굳건하게 내려온 학문이 바로 국고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자의 서양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연구가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그 서양에서는 중국 연구가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학자들보다 더 한문 독해 능력이 굉장하다고. 그들의 중국학이 한학, 시노로지 혹은 화학으로 칭해지기도. 또한 일본 놈들은 뭡니까? 중국학 연구를 갖다가 하면서 진화학으로 표마하죠. 이제 그 일본 국학자들에 의해서 자기네 학문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네 학문이 황학이고 황학이고, 이 중국학이 그동안 어떤 뭐겠든 이게 그 진화학이다. 진화학. 이 진화학이라는 건 중국학을 굉장히 천하게 부르는 거예요. 진화학. 일본은 그래서 지금도 진화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표마에 표현되는가 하면 한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점잖게 부르죠. 중국학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국연구, 또 동방연구, 그리고 원동연구, 이 머론자하고 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중국의 국학의 올바른 개념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새겨볼 거냐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학문이라는 거는 개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문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의 개념을 잡지 못하고서는 그 파생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학이라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올바로 생각을 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그 변화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국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다. 국학의 개념 정의 없이는 논리적 국학의 확산을 결코 시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본의 편협한 국학이나 이미 일본은 일본의 국학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폐쇄적이고 뭡니까 침략적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그 한국의 그 강점이나 그리고 또 중국 침략 그리고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한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국학이라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로서 미화됐다라는 게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중국의 중화주의적 국학과는 무관한 우리 순수 국학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백수 정열모, 이 백수 정열모라는 분도 주시경의 제자로서 유명한 한글학자 아니겠습니까? 이 해방 후에 1948년 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서운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6년에 국학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국학대학 학장도 역임하고 또 홍익대학의 홍익대학 초창기 때 이분이 학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종교 계열의 어떤 아주 핵심 인물로서 말이죠. 백수 정열모는 국어 국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 사상의 발로서 국어와 국사를 기초로 하여 민족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국학을 얘기하면서 국학을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즉 온고지신의 학문이다. 우리 옛 정체성을 가진 어떤 학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국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국학이라는 의미를 규정하기에 앞서서 뭐냐? 국학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국의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국학이라는 말은 국과 학의 합성어 아니겠습니까? 국이란 정체성을 내포한 국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 국학할 때 여기서의 국가할 때 국가가 뭐겠습니까? 여기서의 국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영구적 단체로서의 국가로서 얘기를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영구적 단체로서의 국가라는 건 단순히 현재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선조의 생명을 받고 후대 자손에게 그 생명을 전할 국민 전체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통일체이며 그 구성문자인 각 개인의 생명과는 다른 영구적 생활체를 영위하면서 독자적 목적과 의사를 갖는 주체를 말하는 것. 이런 국가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건 정치학 개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국학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사를 관통 혹은 통섭하는 학문으로서의 고조선학, 앞으로 이거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여학도 나올 수가 있고 고구려학, 그리고 백제학, 신라학, 발해학 이런 게 지금 발해학, 신라학 같은 건 다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나아가서는 고려학이나 조선학을 시대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학문이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서로 이걸 끌어안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는 체제분단적인 학문, 즉 남북의 한국학. 이 북한에서는 조선학을 갖다가 코리아노로지라고 북한에서는 씁니다. 조선학이라고. 거기는 이제 그 한국학이 아니겠죠. 그건 조선이니까 조선학이 코리아노로지. 아우르는 통합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 단위를 넘어선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국학, 이걸 우리가 내셔널 러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한국이라는 특수한 개념으로서의 코리아노로지로 옮겨가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러한 국가 개념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한편 국학의 개념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국문학의 개념 설정을 원용해보는 것도 방법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국문학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그랬잖아요. 가람 이병기로부터 해서 또 뭐 김동욱 교수나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국문학이 뭐냐? 국문학.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이 국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 순수 한글 그리고
이두, 향찰, 뭐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국문학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걸 우리 국문학으로 볼 거냐. 이병기 같은 분들은 그래서 요 순수 한글과 이두양찰 요걸 갖다 순수 국문학으로 보자.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뭐 광범위한 국문학, 포괄적 국문학으로, 광범한 국문학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한문.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문학을 갖다가 박지원의 문학을 우리 국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훈민정음을 사용한 것만 국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 이전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것도 우리 다 국문학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렇게 순수 국문학과 좁은 의미의 국문학과 포괄적 광범한 국문학을 갖다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학도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학의 어떤 가장 근본은 역시 그 인간의 사고를 선도하는 게 문사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사철. 어떤 그 집단의 어문과 그 집단의 역사와 그 집단의 철학 이 세 개야말로 그 집단의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의 사고 가치를 가장 근본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순수 국학으로 보고 이걸 응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걸 포괄적인 국학으로도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대 중국 국학의 근간이 되는 국수의에서는 정신적 속성 특히 그걸 강조하는 게 중국입니다. 이 황치라는 어떤 황절 일부 그 중국의 국학자는 국수란 뭐냐 국가 특유의 특별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허지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혼을 내세우면서 한나라 국수 속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정신적인 요소를 그리고 특히 이제 허수미는 국수란 정신의 학이며 구하란 흉질의 학이다. 여기 구하라는 건 서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서구적인 건 껍데기고 중국의 국수가 바로 정신입니다. 중국의 국수를 서학과 대비시켜 설명했는데 국수를 버리고 구하를 받아들인다면 이 허수미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허수아비에게 비단노를 입히는 것과 같아서 중국의 영혼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자의 그 중국 인민대학의 이제 국학원이라는 게 개설이 오래전에 됐지 않습니까? 그 인민대학의 국학원을 움직이는 그 기보성, 지바오총 교수가 있는데 지바오총은 그런 얘기입니다. 국학은 중국 전통학술이며 중국 전통 문화의 정수라고 중국 국학을 개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사람은 유교라는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지바오총이 여기는 안 썼습니다. 지바오총은 이 인민대학 국학원을 들어온 학생들은 반드시 어떤 거에 능통해야 된다. 문사철에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사철에 능통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자를 만들어내는 게 인민대학 국학원의 어떤 그 교육 방침으로서 이 지바오총은 거기 그 인민대학 국학원의 원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학원 거기서 누가 그래서 우리 순수 국학의 개념 규정에서 많은 점을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분과 학문 융합적 관점에서 한국학을 이해하려는 주장 역시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죠. 요새는 뭐 과학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문화 전반에서도 뭐 국학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갖다 포괄적으로 국학의 모든 걸 해결하려면은 그게 뭐 하루하루 변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와 주변 정황을 통해 우리 순수 국학의 개념을 한번 간추려 보면 순수 국학이란 뭐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줄기로 해서 우리 민족사의 연면이 온 인문학적인 사상. 이 사상이라는 건 일사자의 어떤 그 모양상이라는 거는 이 사실과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혹은 현상과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게 사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데올로기, 이게 아니라 이 사상이 아니라
이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은 어떤 그 현상과 개념을 갖다가 해서 사상 혹은 사실과 어떤 개념 이걸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리를 보면 어떻냐. 다만 광범한 의미에서의 국학은 외래적인 종교, 사상, 문학, 풍습, 언어, 제도 등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등의 학문이 우리 어떤 정서에 녹아 흘러서 우리화된 게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강의적으로는 우리 순수 국학의 줄기에 습합되어 자리 잡은 모든 사상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우리 그 삼국시대부터 우리 걸 살찌워온 그런 어떤 불교나 또 고려시대 때부터 상당한 어떤 문화로서 자리 잡는 유교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학의 어떤 범주에 놓아서 갈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학의 진정한 줄기를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세워놓느냐. 그게 우선 급선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